안녕하십니까. ESG 고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김승우입니다. 저희 조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를 사례로 선정하여 이들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드러나는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6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나이키의 기업 계열을 통해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나이키가 어떤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나이키의 상황을 수업 분석으로 정리하여 이후에는 저희 조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키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나이키 기업의 제품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1964년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라는 이름과 스우시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문화적 파급력이 큰 스포츠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나이키의 비전은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광과 혁신을 전달한다입니다. 여기서 운동선수란 어떤 유명한 엘리트 선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누구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브랜드 정체성에 깊게 담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Just Do It 캠페인을 통해 세계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브랜드 고지와 제품력의 강조보다는 Just Do It, 즉 일단 해보자라는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나이키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능력 덕분에 나이키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규모가 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이키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이키는 Move to Zero라는 이름의 대형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탄소 배출 제로와 폐기물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캠페인이 단순한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스페이스 히피 제품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가 만든 신발 중에서도 탄소 발자국이 가장 낮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발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원재료 때문인데요. 나이키 공장에서 발생한 폐자재, 플라스틱병, 원단 조각, 버려진 티셔츠 등 말 그대로 공장 바닥에서 쓸어담은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EP는 총 4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주 쓰레기 실을 100% 사용합니다. 이 실은 신발의 상단 가피 부분에 사용되며 구성 비율의 90% 이상이 재활용 소재입니다. 중창 쿠션에는 베이퍼 플라이라는 런닝화를 생산하면서 남은 주맥스 폼 조각을 재가공해 사용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쿠션 제조 과정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절반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창 역시 일반 고무가 아니라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만든 나이키 그라인드라는 재활용 고무를 15% 이상 섞어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 히피 신발은 단순히 친환경 제품 하나 만들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폐기하는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체제인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나이키의 실험적 시도이며 실제 탄소 절감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나이키 그라인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키가 1992년부터 운영해온 역사가 깊고 규모가 제일 큰 재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Reuse a Shoe, 신발을 재활용하자 라는 작은 운동화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점점 발전하게 되며 지금은 공장 폐자재, 고무 조각, 가죽 스크랩, 미사용 원단 등
스포츠 용품 조각 거의 모든 재료를 잘게 갈아 새로운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나이키 그라인드 재료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단순히 신발 소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놀이터, 인조잔디, 실내 스포츠 경기장, 운동장 트랙, 심지어 폰 케이스까지 정말 다양한 생활제품과 건축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약 5,900만 kg의 재료가 이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측면의 ESG 경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사회 분야는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개선 노력이 공존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1990년대부터 아동노동, 강도 높은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고 그 흔적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를 겪은 만큼 최근에는 공급망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협력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최저임금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화하여 잘 지켜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합니다. 협력업체가 기준을 성실히 지키면 발주량을 늘려주는 보상을 제공하고 기준을 어기거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나이키의 매우 중요한 내부평가 시스템인 SMSI 지표입니다. SMSI는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Sourcing Index의 약자로 협력업체의 제조 효율, 노동 관행, 환경 기준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협력업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강화입니다. 나이키는 내부 직원들을 위한 DEI 정책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모든 인재가 공평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성 확대, 임금 형평성,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키의 FY23, 즉 2023 회계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및 미국 내 소수인종 직원에게 1:1 급여 평등 유지, 일정 직급 이상에서 소수인종 비율이 2020년 대비 9% 이상 증가, 성소수자 직원 친화 기업으로 꾸준히 선정 등의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투자도 활발합니다. 총 1억 4,270만 달러, 한화 약 2,080억, 즉 수익의 2.1%를 지역사회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보면 나이키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넘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키의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경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이사회 안에는 CRS&G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는 Corporate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and Governance Committee의 약자로 단순한 CSR이나 지속 가능성의 감시를 넘어 윤리, 인권,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을 아우르는 전략을 검토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받고 이사회 전체 회의에 중요한 지속 가능성 이슈를 피드백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는 나이키가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사회에 이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CSR&G 위원회는 비직원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진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경영진 보상과 ESG 성과를 연결한 점입니다. 나이키의 보상위원회 또한 사회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정책을 설립하고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상위원회는 ESG 요소 또한 임원 보상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가 보상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ESG 목표를 단순히 좋은 일, 의미 있는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성과 평가와 보상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나이키가 ESG 경영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 소재 확대나 공급망 투명성 강화와 같은 부분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나이키가 여전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캠페인이나 기술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기업 운영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이키 ESG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패션 산업이 어떤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이후 전 세계 의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5년에는 약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프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옷 한 벌의 평균 착용 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입고 더 빨리 버리는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소비자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패션 기업들이 제품 출시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신제품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역시 이러한 산업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ESG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과는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문제점은 동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과연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죠. 나이키의 원청 잡지를 호소했는데 공정위가 나이키는 외국 회사라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6년간 나이키 2차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서경 텍스타일 2020년 10월 갑자기 나이키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서경 측은 나이키 1차 협력사인 대만 OEM사와 관련해 나이키 측에 항의해왔다고 말합니다. 국내나 거래 공장에 대행사를 띄워가지고 가격을 단가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서경은 지난해 7월 나이키와 대만 OEM사 그리고 국내 거래 대행사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나이키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원청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 등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서경 측은 나이키가 직접 납품 단가와 수량을 정하고 감사까지 해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키는 계약서가 없어 아무 관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정위는 나이키가 해외 기업이라 하도급법 조사가 어렵다고 발을 뺐습니다. 결국 서경은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공정위가 헌재에는 반박 답변서입니다. 하도급법 보호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이니 가해 기업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달 더 남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는 한국법 회피하기 위해서 팔버팅을 한 겁니다. 서경 측의 조사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단과도 다릅니다.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황상은 수탁 위탁 거래로 보아지는데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조사 중입니다. 나이키는 서경과의 민사소송과 중소기업 벤처부 조사에 대해 대리 인을 선임했는데 모두 김앤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공급망 내 불공정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나이키의 문제점입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한 사례처럼 일부 협력업체들은 나이키의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용 설비와 생산 라인에 큰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설비를 다른 브랜드에 활용하기 어려워 중소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나이키의 공급망은 브랜드 중심의 종속관계 구조로 협력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노동 착취와 임금 불평등 문제입니다. 나이키의 자체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로 아시아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 나라의 협력 공장의 절반 이상이 60시간 초과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에서는 화장실 식수 사용 제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노동 착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의 자체 보고서에서 발표된 자료라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윤리성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 발표된 자체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최근 공식 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FY24 즉 2024 회계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내 아동노동, 강제노동 리스크를 나이키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나라에서의 노동 착취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배구조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공급망과 노동에 관련해서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나이키는 매년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행하긴 하지만 협력업체의 노동 환경, 임금,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이 공급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음 문제점은 CEO와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나이키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은 CEO와 소수의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의결권 집중과 제한된 정보 공개로 인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키의 SWOT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나이키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나이키 그라인드 프로그램이나 스페이스 EP와 같은 제품군들처럼 폐기물 재활용과 저탄소 공정을 결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을 넘어 실제 ESG 성과로 연결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입니다. 현재 나이키는 전 세계 운영시설에서 약 96%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무공간, 물류센터, 제조시설, 매장 등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 기준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모델 구축 노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ove to Zero 캠페인을 중심으로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순환구조를 실험하고 있고 스페이스 EP와 같은 일부 제품들은 이미 순환경제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ESG 평가에서도 나이키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약점입니다. 먼저 패스트 패션화된 생산 구조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생산 방식은 점점 더 패스트 패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부담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협력 공장의 노동 임금 문제입니다. 나이키의 주요 생산 공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키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동권 논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의 불공정성 문제입니다. 일부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단가 인하 요구 등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중소생산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의 정보 공개의 부족입니다. 특히 노동 환경, 임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SG 경영에서는 투명성이 핵심 요소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에서는 나이키의 실제 노동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조직 내에서 ESG 전략이 의사결정에 강하게 반영되기보다는 아직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및 윤리적 소비 트렌드의 확대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ESG를 강조하고 있는 나이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 공급망 관련 규제 등이 확대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ESG 경영 체계를 더 정교하게 구축한다면 강화되는 규제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친환경 소재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재활용 섬유와 같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나이키는 이미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을 더 강화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제품 시장의 확대입니다. 나이키가 그동안 진행해온 나이키 그라인드, 스페이스 EP와 같은 프로젝트와도 매우 잘 맞는 성장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웰니스 시장의 성장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속 가능한 소재, 친환경 공정이 적용된 스포츠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경쟁사들의 친환경 기술 강화로 인한 경쟁 심화입니다. 아디다스의 Made to be Remade 프로젝트나 푸마의 Refiner 프로젝트 등 주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미 재활용 소재, 바이오 기반 원료, 저탄소 공정 등 친환경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패션 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증가입니다. 환경 오염과 과잉 생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는데, 나이키 역시 빠른 제품 출시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비판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글로벌 공정 거래 및 노동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입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공급망 인권, 공정계약, 임금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이키처럼 대규모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위주 생산기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 지역은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정치적 리스크, 노동 환경 문제, 규제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공급망 불안정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 구조가 이미 산업 전반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주기나 공급망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인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수선 서비스 전략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핵심 문제는 옷이 빠르게 소비되고 짧은 시간 안에 폐기된다는 점입니다.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기업이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 있는 브랜드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애착도 역시 함께 증가합니다. 즉,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 고객 관리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수선 요청 데이터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디자인이 불편을 만드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향후 제품 품질 개선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어서 수선 서비스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파타고니아 원웨어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을 오래 쓰게 하자라는 브랜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수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패치 키트 제공입니다. 제품이 손상되면 고객에게 DIY 패치 키트를 무료로 보내주어 소비자가 스스로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방식은 비용 부담 없이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 직원 수선 교육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매장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수선 기술을 교육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수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장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유지관리 서비스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네바다의 전문 수선센터 운영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네바다 지역에 대규모 수선센터를 구축해 회수된 제품을 전문 기술팀이 직접 복구하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는 수선 데이터를 제품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는지, 어떤 소재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시즌의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개선점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수선 서비스가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 품질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렌탈 서비스와 공유 모델 도입입니다. 특히 패션 스포츠 제품군은 단기 사용률이 낮거나 가격대가 높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여 기반으로 전환하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 경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용 패션 스니커즈나 한철만 사용하는 아우터, 그리고 전문성 높은 트레이닝복처럼 사고 싶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서 망설여지는 제품들을 단기간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과잉 소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폐기량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이키 멤버십 기반의 패션 구독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인기 제품을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구매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소비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은 멤버십 경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충성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렌탈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얼반 아웃피터스의 눌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전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선택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대여, 배송, 반납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매달 약 $98, 하나 약 14만 원을 지불하고 원하는 의류 6개를 고르는 구독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에는 세탁, 수선, 포장 등 모든 관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신경 쓸 것은 없고 입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 가능한 브랜드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얼반 아웃피터스의 자체적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와 빈티지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의류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청업체 갑질 및 계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급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가격 지급, 즉 fairing pricing 체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가 협상이 제품을 얼마나 더 싸게 만드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단가를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급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가격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계약 체결입니다. 중소 하청업체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이번 시즌만 하고 계약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나이키가 단기 단발성의 주문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제공하면 하청업체는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노동 환경 개선이나 안전 설비 투자와 같은 지속적인 개선도 실제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납기 정책 개선입니다. 패션 산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납기인데요. 이런 방식은 결국 개발도상국 노동자, 특히 어린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이나 착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생산기간 자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업체와 생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나이키 행동 강령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안심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사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피드백 보호 메커니즘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다음은 노동 착취 및 임금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공정임금 정책 강화입니다. 나이키는 협력 공장마다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협력업체가 최소한 각 국가의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임금 실태를 조사해 투명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시설에는 장기간 노동, 불안전한 작업장 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키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춘 근무시간, 휴식, 안전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규정만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권리 교육을 제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익명으로 상담하거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CEO 이사회 중심 폐쇄적 의사결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적인 ESG 전략 통합과 이사회 책임 강화입니다. ESG를 단순한 별도의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기 전략 속에 ESG 목표를 아예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ESG가 단순 홍보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실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ESG는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영입니다.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감사 이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영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회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무, 경영, 마케팅 중심 이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후변화, 인권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실제 사례로 카카오가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과 주주 참여를 강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입장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액 주주들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서 의결권 행사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 결과 의결권 행사율이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기한보다 빠른 주총 소집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주총 공지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간에 맞춰 발송하기 마련인데요. 카카오는 이를 앞당겨 공지함으로써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요한 개선으로는 영문 공시 강화와 주총 집중일 회피입니다. 기업 공시는 국내 주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는 영문 공시 비중을 늘려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고 주총을 다른 기업과 겹치지 않는 날짜에 개최해 주주들이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 승계 정책의 명문화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승계 과정이 불투명했지만 현재 카카오는 이를 문서화하여 독단적인 승계를 방지하고 경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이키 역시 ESG 경영을 강화하려면 CEO와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카카오 기업과 같이 정보 공개 확대,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투명한 기업 운영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나이키의 ESG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드러나는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키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투명하고 친환경적이며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ESG 고 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